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오늘은 60 민주항쟁 34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고 인권 침해와 고문의 현장이던 옛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에선 민주인권기념관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4.19, 5.18, 60 등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나면서 민주주의가 그냥 당연히 우리 곁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님을 생각합니다. 또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늘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영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어제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로 지금까지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번 역시 안전 불감증이 낳은 대형 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사고 경위와 현장 수습 상황 잠시 뒤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재직 당시 옵티머스 사건을 부실 수사했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판의 위준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 우여곡절을 겪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여전히 개혁 과제와 시대 정신을 논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 여권 대선 주자이기도 한 추 전 장관이 잠시 뒤 뉴스가 있는 저녁에 나와 여러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국민의힘이 감사원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권이 없다는 공식 답변에 따라 결국 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여야 의원 전수조사에 속도가 붙게 됐지만 검증 내용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1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광역시 건물 붕괴 사고 소식입니다. 광주시 동구청에 수습대책본부와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안타까운 사고가 난 데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사죄했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 분향소를 차린 광주광역시 동구청 주차장입니다. 누구나 찾아 희생자 명복을 빌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사고수습 대책본부를 꾸린 동구는 의료지원반과 장례, 유족지원반 등을 편성해 사고수습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희생자를 안치한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기독병원 장례식장에 장례와 유족지원 전담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부상자에게도 1:1 전담 인력을 둬 의료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유족에게는 숙소와 식사를 지원하고 심리지원 공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재난구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동구의 ABB와 재난관리기금 등 동구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해 사망자 장례 및 피해 현장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고 현장을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유족과 국민에게 정부를 대표해 고개 숙였습니다. 또 이런 안타까운 사고 난 데 대해서 무엇보다도 희생되신 분들, 유족, 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총리는 이어 희생자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SNS에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참변으로 애통한 유족 모습에 가슴이 미어진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건물 붕괴 사고 때 철거공사 작업자들은 무너지기 직전에 대피했습니다. 정류장에 멈춰섰던 버스를 덮치면서 승객들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시공을 맡은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은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갑자기 도로 쪽으로 무너져 내리는 5층짜리 철거 건물. 인도했던 신호수 2명이 붕괴를 피해 뛰기 시작합니다. 정류장에 있던 시내버스는 이미 거물 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운전사 등 17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모두 2,200여 세대가 들어서는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터입니다. 막바지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공을 맡은 현대산업개발은 한밤에 사장이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정몽규 회장도 이튿날 광주광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머리 숙여 사죄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번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분의 피해 회복, 조속한 사고 수술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 회장은 또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전체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4월에도 목조 주택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후 대대적인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지만 다시 붕괴 사고로 큰 인명 피해가 나고 말았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인재였습니다. 우리 시는 이런 일이 2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부, 경찰청 등과 함께 철저하게 사고 원인을 조사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고 책임도 물을 것입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전수조사, 특단의 대책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건설 현장을 둘러싼 안타까운 인명사고는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정류장 옆에서 철거 작업을 하려면 공사 시작 전에 임시 정류장을 만들어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전 대책은 없었고 참사가 벌어진 뒤에야 임시 정류장이 만들어졌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선 뒤 건물은 불과 4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쓰러지면서 정차한 버스를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참변이 일어난 정류장은 14개 노선버스가 정차하는 곳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수백 명이 이용했지만 바로 앞 인도만 막아놓은 게 전부였습니다. 철거가 한창인 상황에서도 건물 바로 앞 정류장은 그대로 운영 중이었습니다. 현장이 저희 어머니하고 함께 아침 일찍 항상 운동 가려고 사고 난 지점에서 항상 버스를 탔던 곳이거든요. 이 때문에 수백 미터 떨어진 다른 정류장을 이용한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재개발 구역으로 이미 수개월 전부터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위험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버스 정류장을 미리 옮기는 안전 대책은 없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뒤에야 임시 버스 정류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공사에서 정류장을 임시로 옮기는 협조 요청이 없었다며 회사 측에서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도로 통제를 좀 똑바로 하고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도 임시로 좀 옮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좀 조치를 했으면 이런 인명피해가 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좀 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대형 참사 때마다 원인으로 지목되는 안전 불감증. 이번 사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건물 철거 현장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이전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철거 공사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꾸는 등 제도 개선이 뒤따랐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박기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7년 1월에 일어난 서울 낙원동 관광호텔 해체공사 현장 사고. 지상 1층 바닥이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자 2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무게를 떠받치기 위한 임시 기둥이 부실했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우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아주 요란했어요. 2년 반 뒤에는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도로를 덮쳤습니다. 승용차로 근처를 지나던 20대 여성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 먼지를 막는 가림막만 설치했을 뿐 제대로 안전장치 없이 공사를 강행한 현장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철거 작업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명피해 사고가 날 때마다 국회와 정부는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지난 2012년 서울 역삼동에서 작업자 1명이 숨진 붕괴 사고 뒤에는 건물주가 사전에 철거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했고 2017년 낙원동 사고 후에는 해체 작업에 대한 전문 감리를 두고 5층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땐 건물주가 지자체에 신고만 해도 되던 것을 허가제로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철거 현장 추가 사고를 막지 못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제도는 있으나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는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것을 현장과 이 괴리감이 좀 크다. 사고가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이 도로변으로 났다는 것은 전형적인 나태함? 네, 그걸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않았던 점이 안전불감증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안전시설이나 관리자 배치 등을 확인하게 돼 있지만 서류만 검토해도 그만이고 현장 직접 감시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서류 다 통과가 되고 서류로만 점검해서 서류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오케이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담당 해당되는 기관에서 현장을 나가서 점검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도를 개선하고도 판박이 사고가 반복되는 철거 공사 현장. 바꾼 대책이 현장 상황에 맞는 조치인지 철저히 점검하고 중간 점검은 물론 사후 조치까지도 실제 감독이 이뤄져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YTN 박견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재직 당시 옵티머스 사건을 부실 수사했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판에 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정식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당시 시민단체는 윤 전 총장이 검찰 재직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위증 의혹 사건을 위법하게 덮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사건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과 이두봉 대전지검장, 김유철 원주지청장도 함께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처음 불거진 재작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해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를 받았습니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선 자신에게 올라온 보고 자체가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거는 사건 자체가 부장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진 않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의혹은 지난해 법무부의 징계 청구 사유까지 포함됐지만 징계위원회에선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를 근거로 공수처 입건은 가타부타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며 전할 공식 입장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판사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받은 정직 2개월 처분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했다는 건데 6달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선 특히 당시 재판부 분석 문건의 위법성을 주장했던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재판 관련 문건 작성에 대해서 직권남용도 아니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 쪽에서 주장하는 모든 주장에 대해서 전부 다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이 다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퇴직한 뒤에도 징계 취소 소송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윤 전 총장이지만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하면 어떤 식으로든 재직 시절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다시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나서자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엄정한 진상규명을 언급하며 윤 전 총장 주목도에 미칠 영향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사를 받게 되자 국민의힘은 펄쩍 뛰었습니다. 드디어 정권의 공수처 집착증의 큰 그림이 드러난 것입니까? 그러면서 정당한 법 집행인지 불온한 선택과 집중인지 국민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시험대에 오른 건 윤 전 총장이 아니라 공수처라고 곧장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공수처가 야권 탄압의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비꼬았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정부 입맛에 맞춘 윤석열 죽이기라고 발끈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일단 지켜보기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잘 판단할 것이라며 내심 힘을 실어주면서도 엄정하고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잘 대처할 것으로 믿습니다. 혹여나 윤 전 총장의 몸집이 더 커질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권 1, 2위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수사에는 말을 아꼈지만 윤 전 총장의 대권 시동에 대해선 이런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서 실력 쌓으셔서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송영길 대표도 윤 전 총장이 승진 발탁 은혜를 저버리고 야당 후보가 됐다며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습니다. 이회창 씨 같은 경우에 김영삼 정부에 의해서 감사원장 총리로 발탁됐지만 YS를 배신하고 나와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번 공수처 수사가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뇌물수수죄로 실형이 선고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검찰의 증인 회유 가능성을 들어 사건을 돌려보내고 보석도 허가했습니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으로 큰 파문을 낳은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나 유무죄도 따지지 못한 채 종결됐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하면서 보석을 허가해 보증금 3천만 원을 내고 석방된 겁니다. 지난해 10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8개월 만입니다. 판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의 동영상 속 본인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최 모 씨의 증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증인신문 전 검찰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재판에서 기존 입장을 바꿨는데 검사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으로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에서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하고 검찰이 지적받은 부분을 증명해야만 유죄 판단이 유지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김학의 특별수사단은 증인 사전 면담이 적법한 조치였고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이번 대법 파기환송 판결로 불구속 상태에서 다시 2심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1심 무죄, 2심 실형에 이어 다시 한번 유무죄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성접대와 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재판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이유, 앞서 들으신 대로 이른바 검찰의 증인 사전 면담 때문인데요. 김 전 차관 유죄 판결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 모 씨는 1심과 다르게 2심에서 김 전 차관에게 건넨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사가 재판 전 최 씨를 소환해 면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검찰 사무규칙 189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회유나 압박으로 증언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에 비슷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한명숙 사건도 다시 소환됐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불법 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했던 건설업자 고 한만호 씨. 애초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고 주장하다 법정에서 돌연 검찰에 겁박이 있었다며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한 씨의 생전 인터뷰 내용 들어보실까요? 진술만 잘 되면은 곧바로도 나갈 수 있으실 겁니다. 나가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다른 건으로 기소가 돼도 고소가 돼도 기소 안 되도록 해주겠다.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다 해주겠다는 얘기고 저는 검찰에서 9억 원의 자금을 3번에 같이 조성을 했습니다. 라고만 진술을 했고 그 후로부터 만들어진 스토리는 검찰과 저희가 만들어진 시나리오예요. 한
한 씨가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이 한 씨의 동료 재소자들을 포섭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하도록 위증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동료 재소자는 검사들이 각종 편의를 봐주며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고까지 주장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법정에 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진술한 부분. 그건 다 거짓이죠. 이미 사전에 다 말을 맞추고 연습한 내용들이 걔네들이 작성해놓은 대로 연습을 했고 중요한 건 1048호에서 3자가 가시고 있어요. 말이 틀리니까. 그래서 말을 거기서 다시 맞춰요. 파문이 커지자 정치권에서 재수사 요구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관계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해 제 식구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재판 전 증인과 접촉하는 문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재판에서 일부 증인들이 법정에 나오기 전 조서를 열람하기 위해 검사실을 먼저 방문했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증언할 증인이 검찰에 먼저 들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진술 회유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수사팀 일부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증인을 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반박했지만 대법원이 김학의 사건에서 증인 회유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서며 조 전 장관 재판 역시 새 국면을 맞게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의 혐의가 무죄라는 것은 아니라며 검사가 증인에게 회유나 압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입증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는데요. 과연 조 전 장관 재판에서도 대법원의 이런 방침이 적용될지 관심입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김 전 차관 관련 소식에 법조인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재판받을 때도 피의자의 권리가 이처럼 보장받기를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 퇴임 이후에 자연인으로 돌아갔지만 추미애라는 정치인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이 자리에 직접 모시고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저께 아마 백신을 맞으신 걸로 네. 소식을 들었는데 몸이 괜찮으십니까? 네, 그 별다른 뭐 발열도 없었고요. 예. 네,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안심하고 맞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내일 모레 맞게 돼 있는데 그럼 자신 있게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엄청난 압박을 느낄 만한 그 중책 그리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한꺼번에 쏟아졌는데 그걸 다 이제 끝내시고 자연인으로 휙 돌아가서 아무것도 다가오지 않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매우 공허하기도 하고요. 예. 또 1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 개혁이 다 완수되지 않은 걸 보면서 좀 마음 한켠이 좀 답답하고 뭐 때로는 뭐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이제 공허함과 분노가 이렇게 밀물 썰물로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순간순간이 좀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우울증 비슷하게 앓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네, 바로 그것입니다. 한 1년 전에 제가 여러 가지 화두도 던지고 개혁하자고 했을 때 좀 제대로 했었더라면 하는 것 때문에 좀 무력감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네, 그런 점이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검찰이라는 조직에서 이제 수사권을 상당 부분 떼어서 경찰한테 넘기고 또 나름대로 공수처도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조직도 좀 바꾸고 거기에 인사도 이제 하고 있고 이 정도면은 검찰 개혁이 얼마나 완수가 된 겁니까? 사실은 뭐 말씀처럼 수사권을 조정한다든지 또 공수처가 출발했다든지 하는 건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도의 도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 스스로가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이 낡은 관료주의 일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어떤 나라도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수사를 검사가 한다는데 검사가 그렇게 직접
수사에 집착하는 나라도 없는 겁니다. 이 수사는 본질적으로 인권 침해적인 작용이니까 항상 법률 전문가가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제동을 거는 장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민주적 통제 장치를 검찰권의 침해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후진적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검찰 스스로 의식의 전환 또는 검찰 전체 조직 문화의 대전환 이게 필요한 건데요. 지금은 그것이 참 아쉽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막상 검찰이나 또 법조 관계자들은 이 많은 작업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검찰이 나름대로 당황하거나 또는 반발할 만도 하다라고 하는데 또 어떤 점에서는 검찰이 직접 자신들을 뭔가 개혁해내지 못하니까 아직 더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님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치면은 옆에 연관 검색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뜹니다. 뭐 물론 고발 사건의 이제 피고발자로서 이제 피의자가 돼서 수사에 착수가 됐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만은. 징계를 추진하셨던 내용이고 또 직무정지까지 추진을 하셨기 때문에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절차적 정당성을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점에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원까지 가서 효력정지 가처분의 이유로 주장을 했는데요. 그것은 검사징계법에 대한 법원의 이해가 상당히 부족했다라고 봐지고요. 지금은 이제 실체, 본안 심리를 착수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본안은 이미 윤 전 총장 스스로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쉬운 예로 이 검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했다 부분인데 그걸 그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법원에서는 대단히 가볍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버렸어요. 법원을 우습게 만들어버린 거죠. 스스로 지금 대선으로 직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벌써 대변인을 그 보수 언론사 출신 누구로 지명을 했다 이런 뉴스도 나고요.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대권 직행, 이건 헌정사 초유의 일이고요. 또 징계 의결서에 담은 것은 바로 그런 것을 경고한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래서 뭐 실체에 관한 심리에 대해서 저는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징계에 올리셨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본안 소송이나 이 수사에서는 뭔가 달라질 거라고 그래도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는 건 이제 그 임시의 처분인 것이고 뭐 그런 급박성이 있는지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이 임기제다 하는 점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지 않았냐 싶고요. 그러나 실체에 가서는 이제 그 양형도 정직 2개월에 불과했던 것이고요. 또 그것도 이미 지나갔던 것이고 그리고 실체의 사유는 분명히 아까 그런 정치 중립성 위반 스스로 위반한 것을 증명해버린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사유들 뭐 채널A 검언 유착이라든지 또는 지금 저렇게 아까 뉴스에 보셨듯이 공수처가 수사 착수했다라고 하는 그 모해 위정 교사의 검사가 저지른 수사 중에 비비거든요. 그런 사건들에 있어서 감찰을 방해하고 또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이제 이미 징계 의결 단계에서도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이 된 것이고요. 또 그것이 그 증거가 그대로 또 드러나게 되겠죠. 이게 좀 질문이 여러 개가 되겠습니다. 검찰개혁에 검찰총장으로서 극렬하게 저항했다고 일단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정치의 뜻이 있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선은 그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검찰 조직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이미 70년간 검찰은 한때 그 박정희가
박정희 쿠데타 세력이 헌법을 개혁을 했어요. 그러면서 검사한테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을 준 거죠. 그 독점적 영장 청구권으로 제 식구 봐주기도 가능한 거고요. 또 선택적 수사, 선택적 그 기소, 이게 다 그런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군부 통치에 편성해서 협력하면서 세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걸 검찰권을 뺏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는 거고, 윤석열 총장 아니어도 제2의 윤석열은 또 그 문화 속에 나올 수 있다 하는 점이 또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진작부터 뭐 정치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또 그것은 저의 주관적인 인식이 아니라 상당한 그 동안의 그 세간의 세평이라고 할까요? 또 정치권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이 부추기면서 해온 말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다 퍼즐을 맞추면 이분은 미리서부터 정치할 의사를 가지고 정치 준비를 하고 있었고, 검찰권을 본인의 정치 준비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을 하고, 또 검찰 조직 자체를 본인의 정치 준비를 위한 그 조직으로 만들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전직 법무부 장관이시면 이 질문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오선의 의원이시니까 질문을 드리자면 어느 정도 성공할 건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로 뛰어든다면 국민의힘 쪽으로 갈지 아니면 제3지대로 남을지, 혹시 정치인이시니까 아마 이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제가 별 그 개인에 대해서는 흥미는 없어요. 다만 이 나라의 민주주의 위기를 생각할 때 브라질에서도 그 모로라는 검사, 브라질은 또 검사가 그 예심 판사도 겸하니까 이분이 나중에 법무부 장관까지 합니다. 브라질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인 거죠. 우리나라처럼 촛불혁명이 가능한 나라, 대통령도 탄핵한 나라가 그런 정도로 그 정치 검찰에 대해서 방심할까라고 대단히 그 편안하게 위기감을 안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민주주의의 위기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 의식의 그 수준이 높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튼튼한 건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그 방심하는 사이에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되고 교육 수준이 아주 높은 나라에서도 한순간에 그 민주주의는 추락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염려를 하는 것이죠. 그분이 뭐 어느 당에 들어가든지 그런 건 별 관심이 없고요. 단순히 이제 그런 민주주의 위기를 경각심을 가지고 또 검찰의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된다. 왜 지켜야 되느냐? 그건 바로 민주주의,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재직 중의 얘기 하나만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이제 택시기사 폭행 문제가 있을 때 일부 보도에서는 장관님의 당시 정책보좌관이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계속 전화로 이 부분을 갖다 물어봤다. 장관님한테도 보고가 됐을 거다. 이제 이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소설입니다. 소설입니까? 제가 그 보좌관이 뭐 정치권에 있을 때 알게 된 보좌관이 또 저를 떠난 지 한 거의 10년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그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지만, 이런 그 인사에 개입한다든지 또 그런 저의 잔심부름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한 건 아니고요. 또 제가 그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는 저분이 이제 상당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니고 그 법무부에 그 법무실장을 하셨고요. 또 법률 지식도 해박하시고 또 처신도 굉장히 점잖으시고 신사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수처장으로 사실은 저분도 물망에 그러니까 세간의 물망, 제가 뭐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는 없고요. 세간의 물망에 올랐으나 제가 생각할 때 어차피 이건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추천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집권당인 민주당이나 또는 집권당 출신인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추천한 사람이 네. 최종 후보가 될 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추천 그 자체에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그 담당하고 있는 간부에게 좋은 분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다 일임을 한 상태였죠. 그래서 뭐 그런 저희 보좌관이 거기에 개입할 이유도 없고 또 제가 특별히 각별히 신경 쓸 이유도 네. 없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나중에 훌륭한 여성 변호사님이 올라왔길래 그러면 그 다른 분들이 없다 복수로 추천할 분이 없다면 단수로 훌륭한 그 여성 변호사 한 분을 추천하자 하고 이제 정리된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의혹 제기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는 말씀. 뭐 기성전출하는 건 1년 내내 겪은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 얘기부터 여쭤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대선 출마를 하시는 걸로 결심하신 건가요? 저를 이 뉴이제 초대해 주셔서 예. 그걸 단독으로 하시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네. 그냥 제가 그 5년 전 촛불 광장에서 예. 촛불 국민들과 함께 하면서 당 대표, 제1야당 대표로서 이게 나라냐 할 때 정말 이분들이 절실하고 절박한 것을 우리 정치권이 받들고 잊어먹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지금까지 지내왔고요. 또 그 순수한 마음으로 검찰 개혁에 몰두를 했던 거고요. 이제 잠시 물러나서 촛불 혁명 또는 촛불 국민 이 단어를 사람들이 쓰지 않는 걸 보고 많은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함께 촛불 혁명을 우리가 다시 일으켜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개혁에 대한 저항 세력에 다 기가 꺾여 있는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좀 들끓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엎어지고 뭐 하는 거 제도를 만들었지만 또 제도도 남 잘못 가고 있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그냥 제도 하나 출발했다고 대통령 혼자 의지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야 된다 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제가 어떤 헌신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런 건 제가 떠안을 각오는 돼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이름이 오르기 시작했고 여권에서는 한 3위 정도를 유지하고 계신데 뭔가 따라가고 뒤집고 하시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대선이 조금 연기되는 게 낫겠습니까?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주당 경선이. 아마 정답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요? 추미애가 걸어가는 길은 원칙에서 별로 안 벗어나더라 이렇게 짐작들을 하고 계시고 또 제가 그 당의 그 민주적 정당성, 정통성을 당대표하면서 굉장히 실천을 해왔는데요. 지금의 그 당헌 당규는 이해찬 당대표가 그 전 당원 총의를 모아서 전 당원 투표로 확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어떤 형편에 따라 형세에 따라 뒤집고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또 제 원래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좀 늦게 출발하셨지만 저희가 멋진 어떤 뭐 선의의 경쟁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아직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어깨에 무거운 짐도 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추미애 전 장관을 모시고 검찰 개혁과 특히 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입장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윤석열 전 총장에게도 이 자리에 모시고서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이 감사원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조사권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결국 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여야 의원 전수조사의 속도가 붙게 됐는데요. 하지만 검증 내용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땅 투기 전수조사에 대한 감사원의 공식 답변은 역시나 불가능이었습니다. 감사원법에 국회의원은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조항이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당내에선 감사원을 고집하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떳떳하게 검증에 응하자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결국 국민의힘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맡기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2명과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법적인 권한도 없는 감사원을 꺼내들어 민주당의 프레임에 끌려갔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권익위 조사는 경미한 위반만 거론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애초 여야가 합의했던 부동산 투기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속도 위반은 딱지 하나 끊어주고 이걸로 가지고 끝낸다라는 거죠. 국가에서 엄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약속하던 대로 특검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의 권익위 조사 결정에 민주당은 늦게나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탈당 권유라는 초강수에 당사자들이 반발하면서 내부 수습에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한정, 김혜재, 오영훈 의원은 지도부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명분 없는 탈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익위와 민주당 지도부는 명명백백히 새로 드러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21세기판 드레피스 사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론에 떠밀려 국민의힘까지 권익위 조사에 응하기로 하면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땅 투기 조사에는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스스로도 권익위엔 강제조사권이 없다는 한계를 인정한 만큼 의혹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더 앞서 나갔는데요. 중진 후보들이 끝까지 견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누가 승자가 되든 과제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새 당대표 결정을 하루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거센 바람에 당 뿌리가 뽑히지 않게 안정을 택해달라며 마지막까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견제했습니다. 거센 바람에 당의 뿌리마저 뽑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불안이 아닌 안정을 택해 주십시오. 분열이 아닌 통합에 손을 들어 주십시오. 주호영 의원은 마지막 일정으로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추모소를 방문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SNS를 통해 모든 과정이 정권 교체를 위해 건너야 할 강이라며 대통합의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공정성 시비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주호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선 막바지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눈 부릅뜨시고 누가 제대로 된 당대표인지.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격차를 더 벌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일정만 소화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준석을 당선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젊은 세대의 언어로 젊은 시대의 아젠다를 젊은 세대의 방식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국민의힘 최종 당원 투표율은 역대 최고. 일단 세대 교체론으로 관심을 끌며 흥행에는 성공했습니다. 이준석 대세론 속에서 중진들의 안정론이 당원들의 마음을 얼마나 파고들었는지가 최종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최고위원이 뽑힌다면 국민의힘은 변화의 이미지를 얻겠지만 영선의 젊은 당대표는 중진들을 이끌고 대선까지 치러야 하는 전례 없는 과제를 떠안게 됩니다. 중진이 당선된다면 경험과 경륜으로 안정감 있게 당을 이끌겠지만 결국 변화의 바람이 통하지 않는 정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국민의힘 당권 경선, 당대표와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까지 대선 전국을 책임질 새 얼굴은 이제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수사 결과가 앞으로의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결국 사건은 두 개입니다. 옵티머스 사건이 있고 한명숙 총리의 위증
모해 위증교사 혐의가 있고 이렇게 두 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사건은 옵티머스 사건인데요.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전파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수사를 의뢰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중앙지검장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고소를 한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예. 당시에 전파진흥원 수사 의뢰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 검사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명숙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고 하는 발언을 했던 그분이 예.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그분의 발언이 진실성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 증언을 했던 사람, 그게 예를 들면 구치소에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었다, 안 들었다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검사가 그 증인을 매수를 해서 이 주장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 주장은 그 고발한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그렇게 해서 결국 증언이 왜곡됐다. 예. 근데 그거를 사실은 이제 위증 강요 문제로 이걸 기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 이문정 검사가 이걸 수사를 맡고 있었는데 이문정 검사를 수사해서 배제를 시키고 예.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 당시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문제로 지금 고소를 했고요. 그 고발에 따라서 현재 수사가 입건이 돼서 공식 수사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사건 앞에 것은 그 아래에서 전결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나는 보고를 안 받았다, 몰랐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것은 계속 간부회의를 하면서 절차대로 밟아나간 거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이건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장입니다. 주장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뭐 두 번째 사건은 회의를 여러 번 걸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의견을 개진할 또는 개입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정결 사안이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보고도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고소한 측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건 수사 과정을 통해서 부장 정결 사안이지만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공수처가 이제 검찰로 압수수색을 하러 들어가는 일도 벌어질까? 아니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검찰이 바라보는 앞에서 불러다가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하는 일도 벌어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수사를 하려면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입건은 됐습니다만 이제 사전 수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또는 윤석열 전 총장을 부를 건지 하는 부분은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수사라고 하면 압수수색이나 아니면 지금 혐의가 있는 사람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수사들은 전부 다 이 고발을 당한 피고발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윤 전 총장을 불러서 조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환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물론 소환을 했을 때 윤 전 총장이 올지 안 올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공수처 입장에서는 소환을 안 하고 이 문제를 그냥 처리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사건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판사들을 사찰했다라고 예, 하는데 이제 과연 윤 총장이 개입돼 있었던 했느냐. 것이냐 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왜 이렇게 쫙 유출됐느냐. 그때 맞습니다. 당시로서의 책임자로서 어떤 또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예. 문제인데 그럼 소환을 계속해야 됩니까? 이거 부르면 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이고 또 지금 유력한 야권의 대권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건건히 부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소환을 한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번 불러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물론 요즘은 이제 밤에 만약에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 조사를 하려면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마 윤 전 총장이 만약에 소환이 된다고 하면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번 출두하는 것보다는 한 번의 출두를 통해서 이 관련된 모든 사안의 조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윤 총장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계속 1위를 달리고 있고 어떤 건 뭐 비슷하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더군다나 이제 막 본격적으로 팀을 꾸려가지고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막 시작되는 시점에 수사도 시작됐기 때문에 윤석열 죽이기냐 뭐냐 이제 비판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본다 그러면 시점이 별로 그렇게 좋은 시점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이 공식적인 행보를 시작한 날과
멀지 않은 날, 뭐 어제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 이거를 이제 야당에서는 독재다, 이건 뭐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건 뭐 이게 이분의 어떤 범죄 행위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야권에서 당연히 그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 입장에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고소가 들어온 거잖아요. 고발이 들어온 상태에 이걸 또 수사를 안 하는 것도 애매한 상황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수사를 안 하려면 입건도 안 하고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또 검찰로 이첩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또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공수처 입장에서도 입건을 안 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입건을 하고 수사를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시점으로 보더라도 지금 시점이 그렇게 좋은 시점은 아니지만 이 이후에 그러면 시점을 잡는 건 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비판은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공식적으로 대권 선언을 하고 또 혹시 국민의힘에 입당까지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상당히 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게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다가 그냥 윤석열 전 총장이 면죄부를 주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사가 잘 진행될지 하는 데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봐야죠. 그런데 뭐 대권 도전 확실히 하시는 겁니까? 어느 당으로 가실 겁니까? 하면 이제 답을 확실하게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실 검찰총장을 이제 막 끝나고 나왔는데 다음 검찰총장이 임명되지도 않았고, 또 임명된 다음에 조직 개편하고 인사하고 자리 잡는 거 본 다음에 뭘 해야지, 아마 이 정도 생각이겠지라고 이제 다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수사가 시작되고 피의자가 돼버렸다 그러면 그럼 정치 선언에 이 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뭐 제가 볼 때는 영향을 안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측은 그걸 영향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 일정부분 인정한다고 표현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의 길을 갈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여기와 전혀 연관이 없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마이웨이 길을 가겠다고 얘기할 거고요. 어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번 수사에 대해서도 본인이 좀 더 강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권 후보로 선언을 하는 순간요, 대권 후보에 대한 수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례로 보면 이렇습니다. 전례로 보면 강력한 유력한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대선 이후로 넘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전례를 밟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뭐 이게 공정하게 하든 안 하든 뭐 이건 정치적인 논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수사를 나중으로 미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야당 쪽으로 잠깐 가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자기 당 소속 의원들에게 대한 부동산 관련 전수조사를 감사원으로 일단 의뢰를 했다가 감사원은 우리는 못한다라고 다시 답변을 오고 결국 다시 국민권익위원회로 또 옮겨갔습니다. 뭐 그렇게 되리라고 짐작을 했던 거죠, 다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꼼수라고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국민권익위로 갔으면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야당들은 모두 다 국민권익위에 제출해서 조사받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아졌어요. 심지어는요, 지금 당대표 이제 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선하던 분들 어제하고 오늘하고 말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국민의힘이 감사원 가니까 감사원 지지한다고, 감사원의 조사받는 지지한다고 하다가 오늘은 다 또 말을 바꿔가지고 국민권익위로 가야 된다고, 또 몇 분은 권익위가 아니라 국회 내에 있는 윤리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국민의 여론이 국민의힘에게 상당히 안 좋게 돌아가니까 내부에서도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거는 실수다, 조속히 철회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라.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경신련이나 참여연대한테 맡겨라 그러면 그렇게 권익위를 못 믿겠으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정진석 의원도 권익위의 부동산 검증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조경태 지금 후보 같은 경우도 감사원의 감사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면 권익위에 의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내부 반발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일 당대표 새로 뽑아갖고 새로운 집행부가 이것을 결정하고 하면 벌써 한참 흘러가는데 그동안에 국민들로부터 계속 비난을 받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울 건데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래 감사원이라고 하는 감사원이 하는 역할은요, 삼권 분립 사원에서 행정부의 감사를 하는 겁니다. 입법부의 감사의 기능은 없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가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요, 본인들이 야당이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지켜세웠던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검사받는 게, 조사받는 게 본인들한테 유리할 거라고 판단했지 않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부의 감사원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뭐 원장님이 우리 편이니까 이런 식으로 쉽게 돌아가는 데가 아닌데 뭐 그건 좀 그렇고, 아무튼 여기서
혹시 몇 명이 나오게 될지 이제 그게 제일 이제 앞으로 지켜볼 부담스러운 문제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한테는 또 조사 결과를 봐야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예방 백신 1차 접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접종이 시작된 지 105일 만입니다. 고령층 접종에 집중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집단 면역 달성까지는 변수가 많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된 건 지난 2월 26일입니다. 1호가 될 줄 몰랐습니다. 전 국민이 빨리 맞으셔서 단체 면역 생겨서 우리도 전부 다 마스크도 좀 벗고 생활도 좀 하고. 백신 수급 불안에 주춤하기도 했지만 파이자 추가 확보와 아스트라제네카 조기 도입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국민 접종이 본격화된 지난달 이후 보름 동안 600만 명이 백신을 맞으면서 예상보다 빨리 1차 접종 누적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첫 접종이 시작된 지 105일 만입니다.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이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상반기 예방접종 목표는 고령층 어르신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60살 이상 고령층 접종에 집중하면서 감염 규모는 물론 사망이나 중증 등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전 국민의 25% 이상 접종을 마치는 동시에 현재와 같은 방역 수칙을 유지하는 경우 7월 중순 이후부터는 확진자 발생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지금 같은 속도면 이달까지 1,400만 명 접종도 가능해 보이지만 11월 집단 면역 달성까지는 변수가 많습니다. 백신의 공급이 원활하게 쭉 이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백신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요. 면역 수준이 70%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접종률은 그것보다 더 높을 필요가 있고요. 특히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상수인 만큼 대항력을 갖춘 백신을 추가로 맞는 부스터샷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30살 이상 60살 미만 예비군 민방위 대원 등 90만 명을 대상으로 얀센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1회 접종만으로도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접종을 마친 사람들 대부분 후련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 얀센 백신 접종 첫날,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만 60살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더해 얀센 백신 접종까지 시작되면서 병원을 찾는 발길은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두 종류의 백신을 같이 접종하는 이 의원에서는 혼란을 막기 위해 스티커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파란색 스티커는 얀센, 빨간색 스티커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자인데요. 이렇게 스티커를 몸에 붙인 상태로 접종하러 들어가면 됩니다. 다른 백신과 달리 한 번만 맞아도 항체가 형성되는 얀센 백신은 지난 1일 시작된 사전 예약부터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불과 18시간 만에 마감된 겁니다. 접종 대상은 30살 이상 60살 미만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 외교 관련자까지 모두 89만 4천여 명.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후련하고 안심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백신 맞는 순서를 좀 기다리긴 했었는데 막상 맞고 나니까 좀 마음이 후련하긴 합니다. 감염 예방 차원에서 일찍 신청을 하게 됐는데 좀 더 빨리 맞게 되어서 안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비인후과엔 백신 접종 예약자 270명이 몰렸습니다. 접종을 마친 이들은 단체 해외여행 허용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백신 인센티브 안에 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5인 이상 못 모였던 그런 모임들 빨리 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이 축구 관람을 좋아해가지고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쪽으로 좀 해외여행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부는 11만여 명분의 얀센 백신을 비축해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지역 접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10,000명분은 필수 공무나 경제활동 등으로 인한 해외 출국 시 긴급 접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코로나19 양성 여부를 한두 시간 만에 알 수 있는 신속 PCR 검사가 다음 달 서울 지역 5개 학교에 시범 도입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다음 주 중학교 등교 확대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방역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서울대가 도입한 신속 PCR 검사입니다. 유전자 증폭 방식이라 정확도가 높으면서도 분석이 현장에서 이뤄져 한두 시간 만에 코로나19 양성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서울 지역 학교 5곳에 이런 신속 PCR 검사가 시범 도입됩니다. 실습이 많은 특성화고 등의 학생과 교직원 1,500여 명이 대상인데 가격이 저렴한 타액 검사 방식도 함께 진행합니다. 확진자 발생 학교 주변에 파견했던 이동 검체팀 PCR 검사와 기숙학교를 대상으로 한 자가검사 키트 검사도 계속됩니다. 이처럼 3가지 검사 방식을 모두 활용해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무증상 감염자를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중앙집중형 단일검사 체계를 현장 중심형 다중검사 체계로 확대 전환하고자 합니다. 무증상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대규모 집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학교 방역 인력 지원도 확대합니다. 전면 등교를 시작하는 2학기엔 유치원엔 1명씩, 나머지 학교엔 2명씩 방역 인력을 지원합니다. 또 다음 주부터 등교 인원이 느는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500명 이상인 190곳에 방역 인력 1명씩이 우선 추가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아울러 원격 수업으로 떨어진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건강 체력 교실을 운영하고 여름방학에 진행하는 고3과 전체 교직원의 백신 접종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어제 국제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뉴스,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전략 보고서. 우리나라 이름이 74번, 삼성이 35회 들어갔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많이 언급된 나라는 중국입니다. 차이나라는 단어가 458, 중국의 차이니즈가 108 이렇게 들어갑니다. 중국의 첨단 분야에서의 발전과 고속 성장을 더는 용납하지 않고 누르겠다는 게 이 백악관 전략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크게 4가지 분야인데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반도체, 미국 반도체 공장이 왜 다 중국에 가 있냐? 한국 등 동맹국을 좀 활용하자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배터리, 지구촌 배터리의 75% 이상이 다 중국에서 나오는데 이거 안 되겠다. 고용량 배터리 산업을 미국에서 키우고 일자리도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2가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물 자원, 히토류, 반도체 만드는 데 중요하다는 히토류. 이것은 중국이 미국보다 30배 정도 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파낸다 하더라도 별 도리가 없는데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해서 관세를 엄청나게 세게 물리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제약, 약의 주요 성분 90%, 또 원료 시설의 87%는 다 미국 바깥에 있다. 미국이 쓰는데도 왜 미국 바깥에서 만들어 와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을 미국 안으로 유도하든지 한국과 같은 동맹국으로 돌리든지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온 겁니다. 중국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백악관과 미국 의회가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미국 상원을 보죠. 미국 상원이 미국 혁신 경쟁법을 만들었는데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자, 미국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자, 대학과 국제기구 사이버 공간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자, 중국과 경쟁하는 첨단 분야에는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0조 원을 그냥 퍼붓자, 뭐 척척척 나옵니다. 아무튼 들어갈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지로 2,400페이지나 됩니다. 여기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외사위원회와 상무위원회에서 말도 안 되는 내정 간섭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보복 법안을 준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 한국의 외교적인 입지와 방향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안미 경중이라고 했죠. 안보는 미국에 기대고 경제는 중국에 기대는 게 전통적인 우리의 방식이었는데 이젠 안 통할 것 같습니다. IT 반도체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은 안보이자 경제이고 경제이자 안보입니다. 외교도 이제는 기술과 산업이 뒷받침돼야만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서 적어도 미국 정도로는 손발이 좀 척척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 유연하고 더 당당한 외교를 우리가 펼칠 수 있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출국합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내일부터 13일까지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 기간 동안 영국과 호주, 유럽연합과 양자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G7 정상회의 이후에는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국빈 방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일본에서 2년 전 소녀상 전시가 우익 세력의 협박으로 중단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당시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다시 전시가 열릴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우익 세력의 방해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좁은 일방 통행길을 차로 가로막은 사람들. 주변 시선은 아랑곳 없이 목소리를 높여도 경찰은 제재하지 못합니다. 오는 25일부터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한 전시가 다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전시를 중단하라는 고함과 소음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전시장 근처에서 계속됐습니다. 전시장 대표는 불안을 호소하며 결국 장소를 빌려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ここのオーナーの方が近所40件ほどその謝罪に回ったということは聞いてます。 직접 찾아오는 것뿐 아니라 메일과 전화로도 전시를 취소하라는 협박이 잇따랐습니다. 주최 측은 부당한 폭력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実行委員会あるいはまた新たな会長あるいはアーティスト あるいは観客に何らかのその犯罪に値するような行為を行った場合はですね、刑事告訴も視野に入れたですね。 지난 2019년 아이치 트리엔날레 당시 소녀상 전시를 둘러싼 우익의 협박에 결국 전시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협박에 다시 물러설 수는 없다며 전시를 반드시 열겠다고 주최 측은 강조했습니다. やっぱり何らかの形でやり抜くっていうことしか私たちには選択肢な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今は考えています。 도쿄 전시회는 이미 600명 가까운 사람이 보러 오겠다고 예약을 마쳤고 나고야와 오사카에서도 전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협박도 있지만 더 많은 시민이 응원하고 있다며 이런 방해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번 전시의 목표라고 주최 측은 덧붙였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 파기 환송 소식 전해드렸는데 8735님이 공소시효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을 처벌 못한다니 참 이해되지 않습니다. 모두 공정한 수사를 받아야 할 텐데요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2813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철저히 수사해 사고 원인을 확실히 밝혀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4708님, 추미애 전 장관님이 검찰개혁의 틀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광주광역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여기저기서 사과 성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떠난 분들이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네, 희생된 분들이 땀 흘리며 살아가던 이야기 그리고 버스에 타게 된 사연들이 하나씩 전해지면서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런 참사와 슬픔이 다시는 없도록 점검하고 또 바꾸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